안녕하세요. 주청현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 이탈리아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연상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문화유적을 이 대문사진으로 걸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까이 가려면 이 피자나 파스타 같은 음식 문화가 이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이 대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스타나 피자의 기본 재료들은 올리브, 고추, 양파, 올리브, 토마토, 여기에 올리브유가 포함이 되고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지만 기본 식자재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반적인 이탈리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지리와 기후, 주요 역사 유적, 그리고 문화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이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열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참 사람과 사람이 이 싸움을 하고 이 죽이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즐긴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콜로세움에서 또 꼭 검투사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요. 또 이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역시 콘크리트, 시멘트를 통해서, 시멘트라는 말은 접착제죠. 사실상 건축용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콘크리트, 시멘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역사와 역사의 이 도시 문명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이 시멘트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19세기가 되면 이제 이 시멘트에 그리고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게 되면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의 현대 문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사용이 됐고요. 이 철근은 철기 시대부터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류와 함께한 시간이 상당히 길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19세기예요. 19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에서 따로따로 놀았던 건축 자재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지금의 이 도시 문명이 나왔다고, 이 건축물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인류 문명을 위해서 이 결합이 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반도 국가들 한번 예를 들면요, 아테네 문명, 그리스 문명이 있고요. 이 로마 문명, 즉 이탈리아 반도도 이 반도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이 아테네 문명도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두 나라가 이룩했던 이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요. 제가 베네치아를 베네치아가 아니, 이스탄불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이 이스탄불도 사실은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반도 국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 오면 또 대표적인 반도 국가가 있죠. 어디죠? 예, 대한민국이 또한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 사실상 이 구릉이 많이 있고요. 삼면이 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농업 생산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이고요. 그랬을 때만 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고 또 역사를 휘어잡는 힘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쇄적인 정책을 취할 때 항상 이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 침략에 노출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요, 이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은 1870년 통일 이전에는 각 지방 도시마다 국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독일 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탈리아에는 30개, 많을 때는 1000개가 넘는 이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문화라는 표현, 지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국가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탈리아나 독일은 현재 이 통일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가색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요. 그래서 흔히들 그냥 지방 문화가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탈리아는 지방색이 무척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탑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사의 사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의 중탑으로 활용되던 이 피사의 사탑이죠. 예, 이 건물이 왜 기울어졌는지도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먼저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북부 지방에 있는 이 알프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예, 이쪽에 북부 지역은 알프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 베네치아, 제노바가 있습니다. 제노바가 있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피사의 사탑이 있었던 피사국이 있고요. 이쪽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이탈리아,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화처럼 생긴 이 끝부분에 축구공처럼 생긴 곳이 사실상 시칠리아 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 사르디니아 이 왕국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통일에서 이 통일 왕조를 세웠던 이 사르디니아 왕국이 자리 잡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고요.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하고 있었죠. 예, 사실상 이 각각의 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각각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사실상 도시 공화국들이 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중세시대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음울하고 이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사회로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이 도시국가의 경우에는 약간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고요. 뭐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뭐 그런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뭐 지역 뭐 구청장 뭐 이런 것들을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죠. 이 중세사회에서도 투표제도는 여전히 존재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투표권이라는 게 뭐 현대와 같이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황당하시겠지만 재산세를 얼마나 냈느냐,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이 찍을 수 있는 표의 숫자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게 돼요. 뭐 그리고 여성들은 뭐 당시엔 이 투표권에서 배제되게 되죠. 뭐 그렇지만 여하튼 투표 제도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있고요. 또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 뭐 흔히들 메디치 가문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렌체, 패션의 도시 밀라노, 이 물의 도시 베네치아, 뭐 제노바, 아주 많은 이 도시들이 존재하죠.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 그리고 이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거는 반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산지와 구릉이 많기 때문에 이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 먹고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나 있죠. 예, 이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색깔 배치를 잘못했네요. 이 녹백적인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뭐 프랑스만 삼색기가 아니고요. 뭐 아까 어제 보신 바처럼 이 독일도 삼색기이고 인근 벨기에도 삼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도 삼색기고 단지 이 색깔이 다르고 또 가루냐 세루냐가 다를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색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삼색의 유래를 이 자유평등,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였던 자유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박애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이죠.
사실은 이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프라테르니테라고 해서 이 형제들 간의 우애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이 당시에는 남성들만이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인, 이 남성 국민들의 이 우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유, 평등,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약간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약간이 아니죠. 아예 노골적이니까 노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형제, 이 박애다, 혹은 뭐 사회적 연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초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요,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그리고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국기에 대한 유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기처럼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썰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였기 때문에 이 삼색기 유래를 이 치살피나 공화국의 국기로 보는 입장도 있죠.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반도국으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이 북분야, 중분야, 남분야에 따라서 이 자연 환경이 다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잘 잡히는 그리고 잘 생산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 환경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총 연장 1800-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와 함께, 이 발칸 반도는 아테네가 있었던 그리스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아나톨리아 반도도 터키가 지금 현재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도 이 유럽의 4대 반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고요.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죠. 국토의 42%는 구릉지대고요. 나머지 23% 정도가 이 평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뭐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죠. 뭐 물론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기후 이변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계절이 분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이 유럽 여행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사실상 건조하기 때문에요, 온도가 아무리 요 근래는 또 40도도 넘고 그런 기후 이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름에 가게 되면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늘만 나무 그늘만 잘 찾아가고요. 이 대부분의 유럽 이 문화유산들이 이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조로 만들어져 있죠. 이 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실내로 들어가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춥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그냥 틀어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쾌적하다는 느낌까지도 받게 되죠. 예, 그리고요, 이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고요. 1년 내내 온난한 이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상당히 많죠.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씨 정도 되고요.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 됩니다. 예, 다음으로 역사 유적을 둘러보도록 하죠. 예, 앞서 얘기했던 이 콜로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요, 수용 인원만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했고요.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검투가 이루어졌고요. 이 모의 해전이라든지 동물 사냥,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이 행사와 제전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네로 황제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나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막 돈을 로마를 불지르고 거기서 비파 연주를 했다는 등 아주 나쁜 이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성과들을 한번 좀 쭉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네로 황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해요. 올림픽 경기에 물론 고대 올림픽이지만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죠. 스포츠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금메달을 제법 땄죠. 다관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개 이상을 땄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황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차 경기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이두마차 경기, 그 두 마리 말이 모는 마차 경주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이 황제라서 그런지 10마리를 끄고 나갔고, 이 도중에 시작하자마자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물론 이 전복이 돼서 사실은
이 결승선도 통과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금메달을 땄어요. 뭐 황제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뭐 황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연구 성과들을 보니까 이 네로 황제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은 이 원로원이나 이 상층 계급들이 대부분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이 평민들, 이 서민들은 사실상 네로 황제를 상당히 영웅시했던 것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뭐 네로 귀환설까지 이 전설처럼 이 어려운 시절엔 이 네로 황제가 다시 환생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한다는 그런 전설까지도 이 만들어질 정도로 서민들의 영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뭐 요새는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이 네로 황제 다시 보기 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요새는 사실은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뭐 폭군이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하튼 상류층 이 원로원 계층에게는 타도의 대상이었고 이 서민 계층에게서는 영웅이었다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사실상 권력투쟁 속에서 네로 황제가 패배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으로 이 판테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좀 재밌는 것이 뭐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적국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신들의 신에 대해서 제발 좀 이기게 해달라고 빌죠. 그 다음에요. 그 적국에서 모시는 신을 이제 또 에게도 기도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쳐요. 제발 저희가 저 성벽을 넘을 때 벼락을 내린다거나 혹은 뭐 성벽에 깔려 죽는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빽이 둘이네요. 적국의 신, 뭐 본인들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이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에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마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고요. 이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 더하기 피정복민들의 신을 모시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지 될 부분은 상당히 이 로마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적 관용을 중요시 여겼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만신전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사의 사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55m의 종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사 공화국은 유서 깊은 중세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나라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사실상 피사의 탑은 기울어져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왜 기울어졌을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실상 착공 시점부터 기울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원인은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이 관계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무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지방공사가 취약했기 때문에 지반 다지기 공사가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이 탑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더욱이나요, 이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55m짜리 종탑을 지으면서 고작 3m 이 토파기를 하면 아이고 이건 뭐 기울어지지 않는 게 신기하죠. 그 결과 이 공사들 중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고려해서 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 완공이 되게 됩니다. 뭐 그야말로 200년간 이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입니다.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요. 또 기울어지니까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피사의 탑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굴러 떨어뜨리는 이 실험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사실상 굴린 것이지 이 떨어뜨린 건 아니죠. 이 갈릴레이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위대한 이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릴레이는 이 천문망원경, 천문망원경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네요. 뭐 배율 16배거든요. 요새 어린애들 천문 관측 망원경도 아마 1000배율은 넘을걸요? 10,000배율까지 갈까요? 뭐 여하튼 그런데 고작 16배율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해서 이 실험 데이터를 만들고 사실상 그 이전 시기에는 천문학이 이 수학으로 풀어서 이 설명을 했다면 이 사실상 관측을 통해서 이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이 경험적인 연구를 쌓았다는 것이 이 갈릴레이의 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발견을 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달에 대해서 이 연구를 이 지구의 둘레를 이 돌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주 이 무서운 그야말로 이 1000년간 유지됐던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이 태양 중심의 우주관으로 바꾸는데 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던 이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관측을 통해서 입증했던 위대한 과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16배율 망원경 가지고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발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게 보였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목성을 도는 위성을 3개를 발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원경을 보니까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결국은 그렇구나. 이 목성 주위를 이 위성들이 돌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 이 쌀 생산량이 많고 치즈와 버터 등 이 유제품이 풍부해 리소트 등의 이 요리가 발달돼 있죠. 이 알프스 지역을 가게 되면 이 버섯 요리, 버섯 피자, 뭐 버섯 파스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지방은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남부지방에 가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멸치 피자, 멸치 파스타가 있어요. 좀 비린내가 약간 나죠.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맛이 있어요.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 좀 비린내 때문에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지만 뭐 비린내 정도는 뭐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맛있는 피자를 이 멸치 피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 해산물 피자도 아주 다양한 이 해산물을 이용해서 피자나 파스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피자를 보도록 하죠.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중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이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 이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움베르토 1세는 사실상 이탈리아 통일을 이룬 이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메뉴판을 봤는데 뭘 고를지 모를 때는 그냥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스타를 보도록 하죠.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그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그 종류만 600여 종이 넘습니다.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사실상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스파게티, 그리고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 그리고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 그리고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라비올리 등이 있습니다. 파스타의 종류고요. 아주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나 유럽의 슈퍼를 가보시면 이 파스타의 종류가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전통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칸조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그리고 이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름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이탈리아에 갔을 때 포름이라는 이 표기를 보게 되면 이 근처에 이 광장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깐소네부터 보도록 하죠. 본래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이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가 깐조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대 들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현재는 이탈리아 가요를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죠. 흔히 이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칸초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이 국악 교육 그리고 민요 교육이 강조되면서 외국 가곡이나 민요를 아마 안 배우신, 요 근래는 또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배우시는 것 같아요. 곧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항상 부르라고 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오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이 이 깐조네 중에 이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라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의미합니다.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요, 이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 그리고 팔라초 피티, 아울러서 이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제 등이 대표적이죠. 그 밖에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이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이 도시국가의 이 대통령, 뭐 시장이죠. 그렇지만 지금 개념으로는 대통령 이 궁이라고, 혹은 또 마을의 이 장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광장이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이 주요 시설을 배치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럼 로마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카피톨리노 얘기는 다음 시간 1월 9일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포럼 로마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 공화정에서 제국까지 한번 로마 제국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이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고요. 기원전 27년 북쪽은 영국, 남쪽은 사하라,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뭐 이 얘기만 들으면 아주 순탄하게 로마 제국으로 팽창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원전 7세기경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들은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북부, 중북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에트루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식민도시에서, 뭐 말이 좋아 식민도시지 사실상 식민지에서 시작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이 에트루리아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해방이 돼야지 돼. 뭐 이렇게 되면서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독립을 이루게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은 귀족계층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원로원을 구성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웬 원로원 의원들이 저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예, 바로 이 독립운동 세력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힘을 이 제국의 말기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야말로 반도를 그냥 순식간에 통일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260년경 이 갈리아족이 이 로마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갈리아에게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해요. 패전을 모른다고요? 로마도 패전 경험이 있는 국가예요. 이 갈리아와의 270년대 전투에서는 그야말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성을 열어줬어요. 그 정도로 거의 패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 주제는 이제 후국 영웅 거위와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너무 역사 얘기, 문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그 주제로 잠시 갈 예정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한심한 나라죠.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성문을 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상황으로까지 위기를 겪기도 하죠. 자, 그런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이 고대 로마가 나온 것이지, 로마 제국이 나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위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이 로마 제국 시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지고요. 331년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있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로마 제국은 분해되고요. 476년에는 게르만 용병대장 이 오도와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이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신전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는 상당히 이 로마의 기존의 스탠스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 기존에는 적국의 신마저도 제발 저한테 벼락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킴으로써 유의신으로 모시게 되죠. 그로 인한 갈등이 또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 이탈리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멜센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로스 사후에 이 멜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샤를마뉴 대제, 이 까를로스 대제의 이 대관식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 중에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께 르네상스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시는 아직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죠.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 부유해진 이 평민들이 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겠죠. 그런데 신분제 사회라는 게 어떻죠? 신분에 따라 먹을 것과 뭐 예를 들어서 입는 것과 이 자는 곳이 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냥꾼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이 새를 이 화살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산천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뭐 멧돼지를 잡았다고 치죠. 그러면 사냥꾼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이 자유로운 신분들, 성직자라든지 영주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죠. 예, 신분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이제 부유해진 사람들이, 평민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죠. 그렇지만 또 의복도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 규정이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입이 뚝쭉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어떻게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복식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 이 평민들은 거죽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때요. 뭐 비단은 옷을 입는다거나 그러면 이 강상죄에 걸려서 상당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단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 보석들을 옷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을 상징하는 거죽을 겉옷으로 입죠. 그러면 안에 있는 비단과 보석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평민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게 되죠. 사실상 그 거죽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갈기갈기. 그렇게 되면 걸으면서 슬쩍슬쩍 비단과 이 보석이 보이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이 있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중요 국가에서 이탈되게 되죠. 이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에 따르는 이 상업로의 변화에 의해서 17세기 이후 도시국가가 쇠퇴하고요.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예, 이 상업로, 즉 신대륙 발견,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은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이탈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온갖 동방과 남미, 북미의 모든 물산들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쇠퇴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입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 사실상 이 반도 국가들은요, 이 해외 개방적인 정책을 취해야지만 사실상 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계 꼴찌에서 지금은 세계 한 5,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해외 개방적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는 순간 사실상 이 주변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고요. 이 이탈리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열된 이탈리아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역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책을 읽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약된 거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마키아벨리는 사실상 이 군주론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이민족들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 원인은 사실상 각 나라로 분열된 이탈리아의 상황 때문이다. 이 통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군주가 포악해도 상관없고 음흉해도 상관없고 가혹해도 상관없다. 통일만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륙의 열강들에게 침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죠. 1861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되고요.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노, 이후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에 로마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이렇게 통일을 이룬 이탈리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측에 가담해서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승전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베르사유 체제에서 얻은 게 없어요. 승전국인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생떼 같은 자식들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돌아온 보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아울러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전승국임에도 이 전리품이 하나도 없고 또 거기다 불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1929년 세계공황위에 대처해서 무솔리니는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내놓지 않았죠. 그 영국과 프랑스도 승전국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울분이 커지게 되자 이 독재체제, 이 국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새로운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면서 이 국민들의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 결과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게 되고요. 1937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에 패전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고요. 1943년 7월 결국 이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해서 이 정치가 이루어져 전개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대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식자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